다음 발표 순서는 한국재정정보원 장윤정 부연구위원이십니다. 장윤정 부연구위원께서는 공공기관 ESG 공시평가제도 및 ESG 공시리스크와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장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 참석해주신 다른 패널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저 또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또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들 그리고 저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ESG 공시 체계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면서 공부했던 부분들을 묶어서 보고서를 작년에 낸 바 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에서 나왔던 보고서이지만 이제 저희 기관이나 주무부처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ESG 공시 항목,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항목들을 공시 내용에 대한 점검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 번째는 통계로 보는 타 기관 ESG입니다. 사전 조사에서 통계로 봤을 때 다른 기관들은 ESG 경영을 어느 수준까지 하고 있는지가 많이 궁금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궁금증들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시사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공시 항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공공기관 공시 제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제 그 공운법, 공공기관 운영법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 내지는 뭐 지방 공기업 등도 저희가 넓게 봐서는 공공기관에 들어가지만 이 알리오 공시라고 하는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347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연 4회 동안 46개 항목을 이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공시 입력을 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운법에 따라서 기재부가 어떤 항목을 입력시킬 것인지 그리고 정보 공개 기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홈페이지 캡처가 지금 이제 alio.go.kr의 첫 페이지고요. 제가 22년 기준 거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23년 걸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 공시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업 공시에 비해서 좀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요. 앞서 이태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기관 공시라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것이 회계 투명성 이상의 목적을 이제 가지고 공시 또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이라든지 입찰 공고가 났으니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업체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수주해 가세요라고 하는 이런 목적의 공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시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정책 방향에 따른 행정관리 통계를 생성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이런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채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권 방향에 있었다면 임직원 수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유연근무제가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어떤 방만한 그 근태를 촉진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우려하에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거나 예를 들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감사 질의가 있다고 하면 해당 항목이 공시 항목으로 추가되어서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뽑아보고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러한 목적이고요. 하지만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ESG 공시가 크게 유행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던 투자 유치 목적은 이제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재미있기도 하고 좀 한계이기도 한 점은 당해연도 지정기관의 직전 5년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초에 그 해의 중앙행정기관 산하공공기관이 지정이 됩니다. 뭐 지정 유형도 바뀔 수 있고요. 공기업인지 준정부인지 기타 공공인지. 근데 그 기관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올해 12월까지 우리 기관에서 작년까지 있었던 직전 5개년도에 있었던 내용들을 4번에 걸쳐서 연 4회에 걸쳐서 공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처음 지정된 기관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의 46개 모든 항목의 데이터가 최초로 이제 입력이 되고 공개가 되는 시점이
금년도 10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 가서야 뭐 직전 연도에 이제 항목들을 알 수 있고 그 전에는 이전에 지정됐던 기관들의 정보밖에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연구하시는 그 분들께서 상당히 약간 한계점으로 보고 계신 측면이 있고 이제 기재부에서도 그 점을 인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이제 고유한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어서 다트나 뭐 알료나 우리 다른 클린아이와 같은 그 연계성이 있는 다른 그 공시 아니면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이렇게 호환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요새 데이터를 끌어와서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시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정보를 모아서 여러 가지 이제 유연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고요. 공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면 대분류가 크게 4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를 ESG 운영으로 올해 2023년에 개편을 했습니다. 공시 항목은 전체 이제 46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2개가 ESG 운영에 속해 있습니다. ESG 운영 대분류 안에는 중분류 4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ESG 현황 그리고 ESG가 각각의 이제 중분류 항목으로 독립이 되었고요.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이 이제 항목 레벨 수준인데 이게 ESG 경영 현황에서는 이제 ESG 경영 보고서를 자율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제 하나 단일 항목이지만 환경 항목에서는 환경 보호가 환경 항목이고 밑에 세 항목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7가지의 세부 정보가 존재하는 등 좀 약간은 아래 위가 균형이 맞지 않고 사회 부분의 비중이 크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배구조에서는 이제 5가지로 확충이 되어서 세 항목 기준 전체 이제 공시 항목 100여 가지 중에 24개 4분의 1 정도가 4분의 1 이상이 ESG 항목으로 볼 수 있는 현황입니다.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세 항목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부터 시작해서 녹색 제품 구매 실적까지 환경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ESG 기관이 ESG 성적을 평가받기 위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뭐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같은 것들은 이미 환경정보 공개 제도라는 제도 하에서 시행이 되고 별도의 공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또 그런 제도에서 나오는 정보만이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고 특정 기관의 ESG 상태를 평가한다고 할 때도 그 평가군이 될 수 있는 이제 주변 또래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준거 집단의 참고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에서 공시를 하고 있고 여기 대부분 항목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추가된 항목들이 많은데 그 GRI 그 보고 기준이나 TCFD 보고 기준에서 이제 겹쳐지는 것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항목들은 꼭 공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먼저 이제 그 공시 항목으로 추가가 돼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환경 부분에서 이렇고 사회랑 거버넌스로 가면 좀 더 표가 복잡해지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평가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같이 그 기관 공공기관들을 일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서 나온 실적과 결과 등을 공시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공시에 대해서 공시 점검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저한테 발표 제목을 이제 처음에 주셨을 때 공시 리스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공시 평가나 공시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작은 의미에서는 공시 점검 제도에서 벌점을 받는 게 공시 리스크, 아주 직접적이고 확실한 공시 리스크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공시점검제도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획재정부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연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하고 이거 점검 대응하고
자료 제출하고 점검 대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회차마다 6개에서 8개 항목을 선정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은 46개 항목을 다행히도 다 평가받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요 항목과 뭐 중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약간은 안분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공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각 기관들이 너희 이렇게 공시했지? 지난 분기에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주세요. 그리고 그 자체 점검한 내용 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와 노무회계법인이 공동 점검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주요 기타 항목, 예를 들어 무슨 기관 부채나 재무 정보 같이 정말 틀리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뭐 미공시가 있다든지 허위 공시나 과실 공시가 있을 경우에는 벌점을 이제 크게 드리고, 그렇지 않은 이제 뭐 반올림 실수가 있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벌점을 작게 드리는데, 이런 벌점들을 연간 합산을 해서 불성실 공시 기관으로 하든지 뭐 공시 향상 기관이나 우수 공시 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아주 잘된 경우에는 향후 뭐 이 공시 점검을 면제하는 이런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력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리오의 어떤 항목을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또 언제까지 입력해야 되는지를 다 각 항목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매뉴얼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지 않는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제 벌점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뭐 국가 온실가스 정보관리 시스템에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량 같은 수치와 우리 알리오에 공시되는 부분이 일치를 해야 되는 그런 타 정보 공개와의 정합성 같은 것들도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벌점 자체가 경영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영평가에서 그 평가위원들이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시공시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은 중요하지만 민간에서의 공시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환경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은폐하지 않고 얘를 공개를 했을 때 그것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흔히 공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약간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시 리스크 완화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획재정부랑 같이 일을 한 바가 있어서 여기는 주요 그 공시 실수가 일어나기 쉬운 항목들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 체계를 갖췄을 때 잘 점검을 할 수 있는지, 잘 입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신 기관에서는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각 기관 다른 애들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실 때가 왔는데요. 그것도 앞에 약간 지루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그 정보 공개 형태상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계를 산출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그 각 기관이 그냥 그 한글 파일을 업로드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가져와서 통계표로 만드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항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 현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환경법 위반 현황도 그때그때 사실이 있을 때 넘기게 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환경 부분의 경우에는 계량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S랑 G에서도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봉사활동 횟수 같은 것도 이제 사실 이제 통계로 불러오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특히 이제 지배구조 부분에 우리 회장님도 관심이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거의 지금 통계적으로는 쉽게 불러올 수가 없고, 이거를 뭐 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기관 거를 다 열어서 이제 거기 거를 핸드 콜렉팅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평균을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라서 제가 24개 항목 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7개 항목만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6개 항목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나눠서 받느냐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제 세부 분류별로 기관 수를 맞춰봤고요. 그리고 그 알리오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가면 기관 유형별로 9가지로 그룹핑을 하고 있어서 그 그룹핑을 따랐고, 사실 그 2022년도 기준이에요. 2023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이 확 늘어났죠.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타 공공기관이 220개인데 이제 어떤 이유인지 그 알리오 플러스에서 그 기관 유형 분류를 안 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서 기타니까 네, 쿨하게 넘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349개를 이렇게 나눠서 이 한 셀별 평균에 대해서 산출을 해보았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현황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제는 모든 기관들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161개 기관이 2021년 평가 대상이었는데 그중에 미달성이 된 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0등 안에 100명 중에 90등 안에 드시려면 그냥 기관의 모든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로 사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영역별로 나눠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정보 중에 하나는 이 기타 공공기관 쪽에 색칠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쪽에 미달성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정보화 영역이랑 농림수산환경 영역이 미달성 비율이 높습니다. 환경 관련 지표인데도 이제 농림수산환경에서 미달성이 높은 게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달된 기관들 현황입니다. 다음 녹색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기관이 재료와 제품의 친환경성을 인증받은 녹색 제품을 사야 되잖아요. 저희 A4지나 많은 사무용품 구매할 때 이런 원칙 하에 하고 있는데 평균 구매액은 평균 20.3억 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규모가 너무 다르고 지출 금액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평균치는 참고가 되실 기관에는 참고가 되시겠지만 대부분의 기관에는 그렇지 않을 거고 고유사업 총지출 규모로 나눠봤을 때는 0.3% 수준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같이 기관의 주 목적을 환경관리로 하고 있는 곳이 포함된 데에서는 1.2%, 그러니까 평균의 4배 정도 되네요. 1.2%를 녹색 구매로 지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안전경영 S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산지 안전사고 사망자 수인데요.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드리거나 이제 요거를 설명드릴 때마다 가급적 산지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ESG의 많은 지표들이 대부분은 성과 중심이고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만큼 조절에 실패했고 이만큼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지표도 같이 보고 우리가 기관의 ESG 노력을 평가하고 기관 자체도 ESG 노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망자 수는 여기 그래프는 없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61명이었다가 21년에 40명이고요. SOC 준시장형 공기업, 그 다음에 에너지면서 시장형 공기업 어딘지 아실 것 같고 농림수산환경, 준정부기관 등에서 발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규모 대비 비율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아마 여기 기타를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0.1% 미만일 것 같지만 그 공사같이 위험 요소가 이제 SOC 기업 같은 경우는 나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입니다. 기부 금액은 2021년 전체 기관의 평균을 봤을 때 8.7억 원입니다. 네. 여기서 어디가 특히 높으냐면 여기 233억 원이 나오는 데가 문화예술외국 공기업인데요. 아마도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약간 이제 교환 가치가 정확하게 정립되기 어렵고 기부를 중심으로 메세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JDC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 8.7억 원을 또다시 고유사업 지출 대비 비중으로 환산 시 0.04%이고 아까 말씀드린 2개 유형 기관에서만 지출 대비 1%가 넘는 금액이 기부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사용자 수 정보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에 평균 5.0% 임직원 현원의 5.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패턴을 찾아보자면 이건 업종별로 구분은 안 해봤는데 공기업에서는 타 구분 대비는 사용자 비율이 3.6%, 2.7%로 낮은 편입니다. 이제 타 유형에서는 6.5, 6.3, 5.9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이 이제 남성 사용자 수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남성 사용자 수 비율은 한 이제 2배가 되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약간 그 전체 임직원 대비로 봤을 때는 어느 유형이든지 비율이 일정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공기업의 어떤 좋은 복지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어떤 형태를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 부분에서 유일하게 통계가 가능했던 청렴도입니다. 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 기관, 공공기관 대상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종합 청렴도 등급을 이제 작년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등급 중에 2.9등급이니까 이거 아마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분포를 그려가면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좋은 등급을 받는 데가 어느 업종인가 봤더니 금융, 투명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 에너지 분야,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높은 비율이 낮고 기타 분류 공기업이 있었는데, 여기서 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마 아까 기부가 많았던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표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서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이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위해서 간략하게 시사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관 특성별 목표 설정이라는 게 너무 뻔한 얘기지만 사실 그 9개 분류별로 나눠서 봤을 때도 한번 다시 나오는 시사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사업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가 ESG 성과 지표로 지금 공시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그것도 이제 단기간에 내고자 하신다면 각 기관들에게 저는 사업 분야랑 관련성이 아주 높은 성과 지표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경평 보고서든 ESG 보고서든에 이제 대표적으로 내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사업 분야랑 아주 관련 높은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경감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금융공공기관의 스콥3 공시가 이제 한번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고, 그 결과로 지금 올해 공공기관 공시에도 자율공시 항목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런 산업별 특성을 기관 자체가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미리 뭔가 공부를 하고 대책을 약간 세워놓지 않으면 좀 이렇게 다 끌려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자체 사업 분야에 대한 특성을 아니면 이제 비슷한 사업 분야에 계신 기관들끼리 같이 이제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 지표 사망자 수 같은 것도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기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성실 공시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거를 잘 알아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고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넷제로를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넷제로를 산출하는 건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모든 공시를 다 같이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 투입에 대해서 기관 경영진들께서 흔쾌히 좀 할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장기적 ESG 공시 변화 및 공시 정보 활용 확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25년에 그 지속가능 보고서 경영보고서 의무공시가 어떤 지금은 약간 그 기점처럼 되어서 그때까지 뭐는 자율공시하고 그 이후에 의무공시라든지, 그리고 저희 그 공공 부문의 지속가능 회계 기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세계적인 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우리나라 공시 제도가 이제 조금씩은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해주시고 지속가능 보고서 자율공시와 관련해서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품보고서랑 통합하거나 사업보고서가 지속가능 보고서랑 되게 이제 많이 결이 같아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ESG 공시 또한 이제 그쪽으로 하나의 그 가장 큰 거대한 프레임 안에서 소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 공시전공 항목이 여태까지는 ESG 공시 항목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이 부분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각 기관에서 관리 체계를 수립하신다면 노력한 만큼의 어떤 평가와 성과를 내는 공공기관의 ESG 체계가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윤정 부연구위원님의 공공기관 ESG 공시평가제도 및 ESG 공시 리스크와 관련해서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